해양수산 전망대회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휴식 잘 취하고 오셨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댓글을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강에 대한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도 많았고요. 또 대담이 특별히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분들이 지금 다 나와 계셔서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실 예정이라서 더욱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 공공기관장, 해양수산개발 이 관련 이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아낌없는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발표 내용을 토대로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 볼 텐데요. 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시간 댓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의 좌장은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패널 분들 또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강준석 부산 항만공사 사장, 김성호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그리고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김형태 삼성 SDS 고문,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그리고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 마지막으로 이근관 서울대학교 교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김종덕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번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입니다. 오늘 정말로 귀한 분들 모시고 저희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마이크를 우리 패널 분들께 넘겨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분은 김한호 교수님. 우리 수산업은 우리 국민 건강과 산업적 가치 또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약간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업의 위상 제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토론 요청을 받은 부분이 그 수산업의 국내의 위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와 관련되는 건데, 우선 제가 우리나라 그 수산업의 어떤 그 위상이랄까요, 그 위치를 간단하게라도 좀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간단한 지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수산업이라 이러면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원이 해안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해안선 이 길이를 이렇게 측정한 자료로 하고, 그 다음에 10대 해면업이 강한 국가,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해면업 생산량이 세계에서 12 정도를 차지하는 강대국 가운데서 1인당 GDP가 약 한 3만 불 이상 되는 국가가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노르웨이가 있는데, 이 3만 불 이상, 4만 불 이상 되는 어떤 이 선진국 그룹의 그 해면업 생산량을 이 해안선 1km당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들 국가들이 일본이 한 104톤, 미국이 한 200톤 정도, 노르웨이는 상당히 그 해안선이 좀 복잡하니까 한 30톤 정도, 이렇게 약 한 100톤에서 200톤 정도 사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10대 해면업 강국 가운데서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어떤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대충 보면 500톤에서 약 한 900톤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은 아무래도 이 개발도상 국가들은 원물 중심의 어떤 가치 사슬 체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 선진국들은 굉장히 어떤 그 원물에서 다른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 생산이 다른 활동에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3만 불 이상의 국가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보니까 수산업 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을 보면은 약 한 0.03에서 0.05% 정도 이렇게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상태에서 이 원물 생산량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훨씬 낮다는 소리는 이 다른 어떤 포스트 하비스트 쪽에서 생산 이후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소리인데,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가 한 중간쯤 되더라고요. 한 54위 정도 되는데 한 2,400km. 우리나라는 1km당 원물 생산량이, 해면 생산량이 한 500kg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선진국형보다는 개발도상국형의 좀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또 상당히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해산물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어떤 소비 구조가 또 다른 선진국하고 달라서 뭐 가공이나 어떤 식품화보다는 원물 그냥 형태로 많이 어떤 소비하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위치,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생산 지표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랍하게 계산해 봤습니다만 이 개발도상국가 형태로 보이고 있더라. 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속적인 어떤 발전 전략을 이렇게 모색을 할 때 불가피하게 정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진국가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뒤져보니까 마침 영국이 재작년이죠. 그 브렉시트를 하면서 그 수산 정책이나 1차 산업 정책이 유럽의 공동 정책에서 이 국가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돼요. 이 EU에서 탈퇴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국가 수산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특히 그 이제 그 영국을 제가 이렇게 간만에 보니까 전체 그 수산업 가운데서 스코틀랜드 지역이 굉장히 그 수산업을 대표를 하더라고요. 영국 지역 가운데서. 그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그 장기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마켓 체인을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굉장히 그 통계를 구축을 하면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없이 마켓 체인을 쪼개가지고 각 마켓 체인의 이해 당사자들을 가급적이면 다 참여를 시키는 소위 말하는 파티시페이터리 마켓 체인 어프로치라 이래가지고 이 관련 당사자들을 계속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저쪽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쪽 소비 단계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가공이나 마케팅이나 물류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한테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율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조직화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그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구하더라. 이게 60년대, 70년대 미국 농업 분야에서 보면은 마케팅 오더 이런 걸 해가지고 자조조직이죠. 자조조직을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합당한 게 최근 그 팬데믹이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혁명이니 뭐 이래가지고 이 농수산식품 관련 그 주변 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옛날에는 생산 따로, 가공 따로, 물류 따로 이 시차를 두고 오늘 생산해서 저장했다가 한 달 후에 판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켜 놓고 하려는 어떤 그 유통 시스템에서 지금은 그 풀필먼트 경향이라 이래가지고 주문과 배달이 동시에 오늘 주문을 받아서 바로 이제 그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프로세싱을 하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물류 유통 환경이 이제 가속화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그 빈번하고 소량으로 신속하게 하여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식품 관련 변화 추이기 때문에 이 가치 사슬,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 단계까지 고르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는 업체 이커머스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 기업들이 아예 물류 저장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공까지 이루어버리는 그냥 한 거점에서 이렇게 몰아지는 그러니까 그 풀필먼트라는 게 몰아지는. 근데 이게 어디 지점에 많이 몰아지느냐 하면은 생산 단계에 가서 원료를 수집해서 그걸 바로 가공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보내는 어떤 그런 지역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비자 단계에 가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걸 물류가 집적화되는 어떤 한쪽으로 생산 단계로 가든가 아니면 소비 단계로 가든가 이런 쪽의 어떤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급변한 변화를 보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마켓 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 종사자들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어떤 그런 추세를 제가 지금 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뉴노멀 시대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혁명의 그런 팬데믹이니 뭐 이런 어떤 이 경향이 진행되면서 식품 산업은 이 양극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그 수산식품 분야에서도 스스로가 예를 들면 앞으로의 어떤 대세가 되는 ESG 경영 같은 정도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역량 갖춘 기업 그룹이 생기는 반면에 굉장히 그 어떤 그 영세 그룹들로 이렇게
되는데 이 정부 정책은 이 발전 정책은 굉장히 그 타겟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정도의 경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해서 시장에 굉장히 맡기고 굉장히 이 제한된 정책 자원을 좀 이렇게 영세 기업들에게 타겟팅을 하는 어떤 타겟팅 팔라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성격 자체도 기능 측면에서도 보면 규모 측면이 아니라 기능 측면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그 스마트 파밍이니 뭐 이런 어떤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품목 선정이나 이 판매 방법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스마트 이 경영 쪽으로 나가는 어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시장 지향적인 어떤 수산업이 되겠죠. 이제 그 기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여전히 그 공익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수산 자원들, 그러니까 이 관광이나 아니면 어떤 식량 안보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어떤 필수 어떤 식량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규모나 시장보다는 여전히 공익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로 또 이렇게 양분화될 때 정부의 정책은 타겟팅을 공익형 어떤 그 직접 지불 제도든 아니면 어떤 이런 공익형의 목적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독특한 어떤 그 통계를 보면은 약 한 1인당 GDP가 3, 4만 불 되는 어떤 선진국 수준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약 30% 이상을 수산물로부터 취하는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한국하고 일본. 이 소리는 뭔 소린가 하면은 굉장히 이 나머지는 전부 개도국들이 다 이 수산물로부터 동물성 단백질을 취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것은 일본이나 한국은 이 수산업이 개도국을 향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ODA 대상 사업이 된다. 국제적으로, 위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ODA 예산이 약 한 4조 조금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GDP의 한 0.14% 이걸 우리가 0.3%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게 옛날 그 정부의 어떤 목표였는데 그러면 이게 한 6조, 7조 정도 되면은 이 ODA 사업 자금이 우리 국내 수산업의 어떤 안테나나 아니면은 어떤 파일로트 이 기업 육성에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이 ODA의 모형이 우리의 어떤 그 스마트 플란트 같은 것을 이제 개도국에 많이 이렇게 심어주는 모델이 되면은 옛날 같으면 ODA를 수원국에 가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 시작하는 것이 ODA였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된 어떤 스마트 플란트나 스마트 파밍이 수출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그 첨단 어떤 하드웨어 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데이터 컬렉션이나 모니터링이나 데이터 관리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이 안정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의 어떤 수출을 결국에게 이전시킨다고 할 때 국내에 예산을 일부를 지혜롭게 활용하면은 국내 수산업 어떤 그 안테나나 파일럿 어떤 기업 육성에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수산 분야도 물류 혁신 그리고 시장과 공익 정책의 병행 그리고 ODA를 활용한 국제화 또 ODA를 활용한 국내 시장의 성장 이런 쪽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 환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지속가능한 수산업 또 5천의 재부흥이라는 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업인을 대표하셔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KMI 수산 전망대회를 통해 전국의 수산어업인들에게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수산업경영중앙연합회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발언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전망과 정부와 업계의 대응 과제 중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산업, 어촌의 인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기간 산업이나 고령화의 인력 부족, 시정 개방 등으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다른 산업에 비해 정체 도태되어 도시와 어촌 간의 복지 격차, 교육 및 문화적 문제,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업이 국내 총 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1%에서 2020년에는 0.2%에 이르렀고 20년 어가 인구는 5년 전보다
24.4%나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6.1%로 5년 전보다 5.6% 증가하였고 KMI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촌 삶의 질 저하 등으로 45년 후에는 어촌의 81.4%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국토관리 및 해양 영토 수호 차원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 기여 기촌, 어촌 유들 300사업, 공익형 직불제, 첨단 양식업 육성 등 많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등 어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확보된 인력을 유능한 인력으로 육성하며 수산업이 수산산업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산 생태계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 3,000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2000년도부터는 거의 입국 중단으로 출업 포기 및 조업 단축, 생산 감축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과다 요구하거나 더 높은 인건비 지불 사업장으로 무단 이탈하는 등 어업인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력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근로자가 없어 생산 공장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근로자의 부족이라는 것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 확보 역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의료, 복지 등 어촌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업을 위한 근로자의 우선 확보, 스마트업 도입, 어촌 관광 등 어업의 소득 사업 등을 통해 어촌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또한 안정적 어가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WTO 허용 보조 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촌 인력 육성 또한 어촌 소멸 방지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업 경영인을 대폭 선발하고 지원 조건에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며 책임 간부 선언 육성이 절실하며 몇 개 남지 않는 수고 학생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어 수산업 발전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계는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농심부의 보정 한도를 상향시켜 융자 금액은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하며 기존의 경영인의 경우 지원 자금으로 끝이 아닌 지속적인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계은하 2세 경영자에게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 또한 늘어나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자 수 확대, 숙련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어업형 이민제, 외국인 2030 젊은 세대 이주 이민 정책을 펴서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어촌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외국인 주부 2세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또한 앞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통 역시는 생산자를 조직하고 산지 유통을 주도할 마케팅 주체를 육성하여 기존 유통망 확충과 직거래 채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진기지 육성이 시급합니다. 생산자들이 유통망 구축 시에는 정부에서 구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 외정되는 수산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어촌 융복화 산업 및 국민 여가 생활의 다양화 등을 감안하여 어업의 소득 증대 사업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촌 체험 휴양마을, 어촌 관광, 해양 레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산업은 업종이 다양하여 한두 가지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민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고 경쟁력 있는 인력 육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어업인들에게는 다각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향후 수년간 고령화 추세와 심화되어 고령 어민의 복지, 노동력 약화 문제와 중요해질 것이나 어촌 노동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질적 수준이 높은 개별 경영자, 생산자 조직이 수산업을 주도해야 될 것이고 타 부분과 균형을 이루는 소득을 실현하는 견실한 어업인 육성이 필요하며 FTA 상황에서 나아갈 길은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회복이며 품질, 서비스 강화를 통한 상품 차별화와 경영 자질, 갖춘 경영인 양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어업인들과 주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소통을 통한 살아있는 정책 수립과 후계 인력 단체인 한수연 신지식인을 주축으로 민간 자율 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자율적인 어업구조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이를 통한 해수부의 각종 정보나 정책, 홍보 등을 함께 수용하면서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수부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며 해양수산부와 모든 어업인들이 일시단계하여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수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동시에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 또 어촌 노동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수부와 우리 어업인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우리 수산 관련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웅서 원장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의 성과에 그쳤던 문제들인데요. 지금은 사회경제를 바꾸는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충격을 주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과학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의 해양과학기술의 어떤 발전 방안 또 기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를 쭉 해왔고요.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몰두를 했다면 지금의 국민의 기대치는 그 연구한 결과 해양과학 기술이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하는 거를 사실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그 비전을 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인류에 공헌하는 해양과학기술이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양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는 물론 그 해양 인재를 양성을 하고 해양산업 발전 그리고 신산업 창출을 하는데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양과 관련된 이런 국가적인 현안 문제 이 해결에도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해양 분야 쪽에서 어떤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까? 그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해양 환경 문제에 가장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라든지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해양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해양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해양 영토 관리 문제입니다. 뭐 독도라든지 이어도 이거를 놓고 주변 국가의 그 갈등 그리고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불법 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간에 획정되지 않은 해양 경계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그 해양 영토 관리에 굉장히 그 다음으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두 분의 토론자들께서 이제 수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안전 관리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해양 교통사고 방지라든지 해양 기인 자연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해양 재난 안전 대응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양 신산업 발굴이라든지 중소벤처 창업 이런 해양 신산업 활성화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래 해양과학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지구온난화로 세계가 기상이변이라든지 기후변화, 자연재해 이런 것을 많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의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가 품고 있는 이 해양 에너지 어떻게 보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바다에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기술, 이런 쪽이 앞으로 활발하게 발전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력발전소는 이미 시와호에 건설이 돼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도에서 이제 조류발전, 시험발전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파력발전, 그리고 이제 온도차라든지 염분차 이미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넓은 해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해수 배터리의 개발이라든지 또 해양 동식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수, 블루카본에 대한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빨리 발전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5세기의 대항해 시대에 이 발달된 항해수를 가지고 대양을 넘어서 신대륙을 찾아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해서 강국이 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차원적인 대항해 시대가 아니고 유무인 잠수정이라든지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까지 탐사할 수 있는 그런 해양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차원적인 이 대항해 시대였다면은 앞으로는 3차원적인 그 깊은 바다에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았던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해양 과학 기술이 일단은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BT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대기업들도 IT에서 이제는 BT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 깊은 심해에서도 탐사할 수 있는 3차원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용하지 못했던 심해 대양의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을 소재로 우리가 MBT, 해양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면 고부가 가치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동의보감을 떠올리면 앞으로 우리가 신동의보감, 해양에서 얻은 소재를 가지고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기능성 식품 이런 것들의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SF를 읽으면서 이 줄 베른이 쓴 해저 이말리의 해저도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SF에만 나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해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해양공학적인 기술이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울산에서 해저도시, 해상도시 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다로까지 넓혀지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해양 안전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자율무인 선박이라든지 전자해도, 이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심해 탐사 기술, 사고가 났을 때 탐색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그 4차 산업의 기술을 해양에 접목을 해서 해양 분야에서도 4차 산업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빠르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양과학이 우리 국민들의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실감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택 교수님께 이기택 교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계 최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해양 한림원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양과학 기술 발전에 큰 힘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김웅석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해양으로부터의 혁신 이 부분은 우리 미래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고견을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2021년 창립한 한국해양한림원 회장 이기택입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 즉 현 단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해양과학 기술 분야의 개방성을 높여라. 해양과학은 종합 학문이고 그리고 다학제 학문입니다.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적인 지식,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 분야. 따라서 그리고 또 해양 환경이라든가 해양 기후 변화를 관측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른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공학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해양 조건에 맞게 그 향상시킨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새로운 해양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해양 과학자들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개발된 기술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그 기술의 펀더멘탈은 기본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온 기술들이다. 따라서 해양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개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 유입이 되어야지만이 이 분야 발전을 현 단계보다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해양과학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1800년 이후로 해양학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21세기까지 문제시되어 온 것이 해양을 충분히 관측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다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연구선을 통해서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를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 겨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 관측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는 기압이 500기압이 넘기 때문에 웬만한 기계들이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오고요. 따라서 그 해안 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센서와 관측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센서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양 산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해양 산성화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녹아들으면서 물과 반응해서 이제 해양이 계속적으로 지난 100여 년간 산성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이 문제인데 이 산성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산성화의 패턴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관측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산성화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뚫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측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정된 센서에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센서와 기술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동북아의 네트워크 내지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산성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산성화에 적용이 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다른 해양 문제에도 그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센서 네트워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양의 빅데이터하고 해양학적 그 이해를, 해양학적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빅데이터와 해양학적 지식을 접목을 시켰을 때 우리가 미래 해양 환경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미래 해양 환경을 예측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워밍이 해양의 온도가 계속 증가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IPCC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타겟이 1.5도씨 온도 증가인데 만약에 해양의 온도 증가가 그거보다 빠른 지역도 있고 느린 지역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양이 그렇게 온도가 증가됐을 때 우리나라의 수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변화된 온도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의 적응 능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정확한 미래 예측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센서의 네트워크가 글로벌 네트워크 내지는 지역적인 네트워크와 그것 방대한 빅데이터와 그리고 해양학적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AI 기술이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해양과학 기술이 가지는 개방성에 대한 수요, 그리고 우리 관측 기술을 통한 우리 빅데이터 구축, 그로 인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혜린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느끼지 못하던 세대와 기후변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이 기후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 기후에 대한 정책도 또 기후에 대한 어떤 대응 방향도 상당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보는 우리 해양수산 분야 또 기후변화 이 관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17년부터 우리가 뭐 홍수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게 실제로 경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2018년부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후변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었던 것이 지금은 지속 가능한 경제 산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이 주제를 논의하는 방향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redefining, rethinking, 패러다임 시프팅 이렇게 재전환과 재설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전환과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 이런 미래 세대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작년 11월에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었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보시면 그 결과문, 합의문에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이행과 협력을 위해서 우리는 청년 기후 서밋을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그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논의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저는 좀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거버넌스 측면입니다. 한국이 최근 50년 동안 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고속 성장을 실현을 해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1986년도에 카폰을 경험했었던 세대부터 지금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 세대가 이 시기에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세계도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뜻하느냐?
현재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과 정보가 현재의 20, 30대들의 것과는 사실 전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거버넌스에 참여를 시켜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미래 세대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영역이나 지역이나 어떤 미디어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이나 온라인을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경험을 하는지가 사실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와 교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저녁에 9시 반쯤에 영국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8시에 미국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에 녹아들고 있다 보니까 저희 미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과 시계는 아마 전혀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세대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가치 창출의 원천을 보면 제조 기반과 소비 기반에서 무형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컨텐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노마드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휴대할 수 있는 개인화된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저희가 런칭을 했을 때 왜 굳이 이런 발전기를 작게 만들어서 휴대를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011년부터 진도에서 그 조류 발전 플랜트에 참여를 해서 그런 이제 한국에 있는 조류 부존 잠재량을 분석을 하고 이게 어떻게 중요한 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이제 한 4년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이 정부가 바뀌면 또 여러 가지 변수를 당면하게 되고 또 지역 주민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수용성을 확보할 것인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과 또 두 번째는 전력을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대형 중앙 집중화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제는 소비 중심의 그런 소형화된 것들도 분산화되어서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는 것이 더 핵심인 시대가 왔더라고요. 최근에 2013년부터 전력 소비 패턴을 보면 점점 더 개인화되고 모바일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형태도 굳이 과거의 형태에 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노마드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발전소도 개인이 이동하는 곳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개인화된 형태의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전기지만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그런 북미 시장에서 캠핑 아웃도어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 교육이나 탄소 배출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에서 앞에 논의가 되었었던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결국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2030년, 2050년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실제 이행 주체로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혁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적화된 자산을 통해서 실제로 본질적인 변화를 만드느냐인데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2030년, 50년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의 그런 다음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논의되는 주제들이 한 번도 현재의 미래 세대들과 논의된 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논의에 오늘 저도 같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면 정말 이런 혁신이 실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세대 균형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이 세대 간의 균형 잡힌 소통 체계, 그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서울대학교 이근관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계 바다 헌법이라고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된 지 올해가 아마 40년이 되는 해 같습니다. 예. 기여한 바도 많지만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해양법 협약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평가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2022년 해양수산 전망대회라고 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특히 패널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의 발표로부터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최 측에서 저에게 주신 과제가 2022년 금년 12월이 1982년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된 지 딱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회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가 뭔지를 한번 좀 짚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김종덕 KMI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별명이 우리 국제사회에 무슨 헌법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해양 질서를 규율하는 헌법, 예전에 헌법적 지위를 갖는 그런 조약이다. 전 세계 조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아마 헌법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렇게 부여받을 만큼 그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조약은 좀 드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또 법 얘기를 하면은 여기 시청하시거나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지루하고 또 재미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조약이 유엔 해양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잘 의식은 못하고 계시겠지만은 일상생활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조약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아마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 쓸 텐데 그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또 해산물도 많이 소비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일상적인 삶에 이 조약이 국제 조약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한 40년을 좀 회고해 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회고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통계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1982년 그 당시에 한국의 무역액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역액을 수입액과 수출액을 합한 액수죠. 461억 원이었습니다. 달러였습니다. 원이 아니죠. 달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1년입니다. 아직 2021년이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2021년은 보게 되니까 기준이 이게 이제 수입액과 수출액을 합하면은 1조 2,596억 달러로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무역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서 해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제가 이 통계 하나만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엄청난 해양 국가인지를 아마 새삼 깨닫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대회가 2022년 해양수산 전망대이긴 하지만 달리 얘기하면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해양수산이 갖는 이 중요성 때문에 그럴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한호 교수님께서 아까 발제하시기 전에 김종덕 원장님께서 수산업이 좀 저평가되고 있다.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좀 우리 인식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 해양수산, 또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도 좀 약간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나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좀 카메라로 비춰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국내 82년입니다. 82년 12월 11일자 한국 신문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이 협약이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작게 빨갛게 제가 빗금을 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의 가장 큰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제4면인데 그 인공심장 수술을 했다 미국에서 해서 그게 아주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방금 말씀드린 해양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은 아주 작게 언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그 뒤로는 지금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해양법 협약 내지는 해양법 조약이라고 해서 찾아보면 아주 많은 기사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럴 만큼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한국이 해양 수산 분야에서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국가로서 성장하게 된 그 배후에는 바로 이 해양의 안정적 질서, 그리고 이 해양의 안정적 질서의 배후에는 바로 이 해양의 헌법이라 불리는 82년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의 과제, 과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두 가지로 나눠서 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좀 제 전공 분야인 그런 법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이 해양 관련 법제를 좀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우리 국내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는 부분이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본다고 치면은 이 동아시아 한중일 간의 아직도 해양 경계 획정 등을 포함해서 이 여러 가지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좀 해결을 주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특히 아까 김웅서 키오스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주 그야말로 지난 40년 동안 눈부신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옆에 계시는 박혜린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상당히 많은 기후 변화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의 개척이라든지 등등해서 82년도 40년 전에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에는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문제들, 새로운 과제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해양국가다. 지금 현재 이 해양이 한국 사회 경제에서 차지하는 객관적인 중요성과 그다음에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사회 주관적 인식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본다고 치면은 한국이 그동안에 축적한 경험과 그다음에 이러한 경험을 좀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좀 전파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제가 국제법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역시 국제법 전문 인력이 많이 좀 양성이 되어서 다양하게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해양에 대한 객관적 사실 그리고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갭,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근강 교수님은 지난해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엔에서 우리 해양법을 비롯해서 국제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큰 활약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삼성 SDS 김영태 고문님께 제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또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 글로벌 물류망을 재편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무역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에 맞는 이 위상에 맞는 그런 대책, 또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시각,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대한 주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글로벌 물류망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훼손되는 것을 이제 목격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물류망 재편이 등장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면은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바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부품 자재 부분들이 쇼티지가 나고, 그에 따라서 완제품의 생산 공급이
급격하게 이제 차질을 겪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차이나 종속이 이렇게 심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30%의 글로벌 생산을 중국 한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의 관계, 동맹,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동맹은 없다라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의 그 정책 수석이 발표를 했던 거지만, 그거는 이제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위기가 오니까 동맹은 무너지더라. 그러면 서프라이 체인의 근간이 동맹인데 이게 사전 예고 없이 바로 무너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물류 체계가 막 무너지면서 그 물류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해상 물류가 시작을 했지만 항공 물류, 로컬 물류, 창고 할 거 없이 그게 뭐 10% 20% 인상을 하면 대응이 가능한데 뭐 5배, 10배 이렇게 오르는 거는 도저히 대처가 불가능하고 펀더멘털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으로 자유 경쟁, 시장 경제에 입각한 재화의 흐름이 아니라 규제가 발생하면서 예상할 수 없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 주도적인 역할은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빠르고 체계적으로 글로벌 물류망을 재편하겠다. 물론 4대 주요 요소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근간으로 보면은 R&D나 생산력을 미국이 강화하겠다. 그리고 리쇼링을 하겠다. 동맹을 강화하겠다. 특히 그 R&D나 생산 역량 강화 부분에는 기하급수적인 한 200조, 250조 이상의 돈을 정책 자금으로 투여하고 50조 이상의 돈을 반도체에다만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G20에서 국가가 정상회의를 글로벌 이 물류망의 그 회복력에 대해서 주관을 하는 이런 국가 주도의 물류망 재편을 우리가 바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물류망 재편은 결국 이제 발생이 이제 된 거고, 우리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시소 광물이나 자연 자원을 갖고 있는 개별 국가와의 관계뿐 아니라 완제품의 설비 부분들을 독점하고 있는 선진국과도 외교력을 끊임없이 강화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초크 포인트가 되는 부품이나 이런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제 지속돼야 되지만, 그 리쇼링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 포진되어 있는 위치나 우리의 노동 환경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글로벌 물류망 재편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기업들이 했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고효율과 저비용을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늘려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재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에 맞춰서 우리 부분도 우리 전략 부분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그 재난이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이 이게 그 변수냐, 예외의 그 관리냐, 그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의 그 자연 사회 재난의 비용이 4,000조를 우리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는 이 재난 부분을 상수화해서 상설 조직을 만들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화를 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다시 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4차 산업의 이 고도화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비저빌리티를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비저빌리티가 강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쳐다볼 수가 없고 또 거기에는 자기 회사뿐 아니라 관계 파트너들 또 주요 고객까지의 비저빌리티를 강화해서 새로운 수준의 퀀텀 점프가 된 시스템을 보강을 하지 않고서는 이 글로벌 물류망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없겠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류비가 굉장히 올라간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물류비가 다시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하방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똑같은 속도로 내려온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다시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특히 완제품의 시장 접근성, 시장에 가까이 완제품 생산 기지를 전진 배치하고 또 특히 지금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해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코스트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판매 물류 측면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최적화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재난의 상수와 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 글로벌 물류 재편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지적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부산항은 우리나라 해상 육상 물류에 있어서 뭐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새로운 글로벌 물류 공급망 변화가 부산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부산항의 총 관리 책임자로서 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부산 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이제 뭐 3개월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부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매번 느끼게 되는데요. 부산항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2위 중심 항만이고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글로벌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2,270만 TU를 처리를 했습니다. 뭐 가늠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20피트 컨테이너를 길이로 연결하면 지구 3바퀴 반을 도는 그 물량을 부산에서 처리를 했고 2020년보다 90만 TU가 증가된 사상 최고 물량을 이곳 부산항에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성과를 낸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부산항이 가지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위치. 부산항은 지금 100여 개국 500개 항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전 세계 물동량의 36%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 동부가 중심에 있다. 그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주 간선 항로에 있고 매주 280개의 전기 컨테이너선이 전 세계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최고의 어떤 물류로서의 어떤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테고. 두 번째는 부산항의 그 안정적인 어떤 항만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개나 뭐 태풍 이런 어떤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이 항만 그 폐쇄 일수는 그 상하이 항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0일에서 35일 정도인데 비해서 우리 부산항은 5, 6일 정도 불과해서 최적의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정부, 업계, 항만공사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지난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서한 그 물류 대란이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선박 정체가 하루에 90척에 달한 그런 어떤 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우리 정부하고 우리 항만공사는 임시 선박 한 90여 척을 투입하고 임시 장치장을 또 제공을 한다든가 또 우리 터미널 운영사에서는 하익 장비를 추가 투입함으로 해서
그 어려웠던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부산항이 가지는 입지, 우수한 입지들, 글로벌 항만과의 연계성, 그리고 그 안정적인 항만 서비스 경쟁력 이런 걸 바탕으로 볼 때 우리 부산항의 글로벌 물류 역할은 앞으로도 크게 강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 부산항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신항은 21개 선석이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스컨이 이제 내년 7월 그리고 2-6단계는 26년 또 이렇게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 이제 진해 신항도 에타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항만 자동화가 이제 글로벌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이 항만 자동화 부분은 뭐 지난 연말에 제가 로테르담에 직접 방문을 했었지만 이 유럽이나 미국, 중국 이 자동화 도입을 이미 하고 있고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큰 어떤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건설될 이런 어떤 우리 이 터미널에도 이런 어떤 자동화를 도입이 돼줘야 되고 다만 이 도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력 문제 이것은 노사정 간에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북한하고 신항이 이제 이 특성을 고려해서 이 항만 효율화를 좀 극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북한은 인트라시아 거점함으로 활용을 하고 신항은 이 얼라이언스 글로벌 얼라이언스 환적 거점함으로 집중을 육성을 해서 이 얼라이언스 물동량 신항에서 처리하면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항만 배후단지 문제입니다. 이 항만 배후단지가 현재 419만 제곱평방미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69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부분이 단순 보관이나 하역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원자재를 직접 수입을 해서 이걸 가공을 해서 수출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개장되는 이러한 어떤 컨테이너 배후단지에는 전자상거래 같은 그런 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부가가치도 높이고 양질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가 진출한 기업에 대한 물류 센터를 건설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지난해 항만 공기업 최초로 네덜란드에 있는 노트르담 물류센터를 또 개장도 하고 직접 제가 참여를 했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가 항도 이제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해외 지역에도 진출해서 물류센터 그리고 이 터미널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 또 관심이 있는 북항 재개발 이게 그동안에 항만 보안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일반의 접근이 어려웠지만 이 북항 재개발 1단계가 이제 올 5월만 되면 이렇게 완공이 됩니다. 완공을 위해서 지금 차질 없이 공사 진행이 되고 있고 북항 2단계 재개발은 이제 이 4조 4천억이 또 투입이 돼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2030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북항을 해양 관광, 문화, 비즈니스가 우리 세계 최고의 글로벌 해양공항으로 이렇게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부산 신항하고 가덕 신공항하고는 직선거리 5km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해상 물류, 항공 물류가 결합이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부산에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산항이 갖는 입지 또 지위 또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예, 다음은
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정부와 업계의 진짜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회복과 재건을 넘어서 이제 해운 강국으로 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정말 한번 더 큰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해양진흥공사 역할은 정말 지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이 해운 부흥, 진흥을 위해서 우리 진흥공사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해양수산 토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해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운 재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18년 7월 달에 부산에 설립된 이후에 지난해 12월까지 약 98개 해운기업에 6조 9천억 원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해운 지표에서도 해운 재건의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사태 전에 39조 원 정도 됐는데요. 한진해운 파산된 이후에는 29조로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40조 원을 회복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온양 컨테이너 선봉량은 한진해운 사태 전에는 105만 TU였는데 한진해운 그 파산 이후에 46만 TU로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105만 TU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해운 산업이 되살아난 이유는 선박이나 컨테이너 박스, 항만 터미널 등 핵심 영업 자산을 그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이 경쟁력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해운 시장이 호황기로 전환돼서 양자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해운 산업이 재건됨으로써 그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물류 대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적선사들이 많은 대응을 해줬습니다. 국적선사가 그 부산 미주 항로, 또 부산 유럽 항로 등 주요 항로에 임시 선박을 95회 투입해서 21만 TU의 선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입 하주의 선박 확보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해운 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국제 해사기구 IMO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질산화물 배출 규제, 또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 선박 평형수 처리 규제 등 환경 규제를 나날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업계에서는 그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선박을 개발하고 해운업계에서는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에서는 국저선사가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친조성가의 10%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탈항장치 등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별 보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2개의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진공, 산은, 수은, 캠코 등 4개의 정책금융기관들이 15억 불 규모의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해진공과 산은이 공동으로 6억 불 규모의 친환경 그린십 펀드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선박의 개발과 운항에 AI, 빅데이터, IoT 등을 접목해서 스마트 선박이 개발되고 있고요. 자율항 선박과 스마트 항만 개발 등도 민간 합동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국적선사들의 각종 해운 거래가 블록체인 기반 그 해운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국적선사들이 각종 해운 시황 정보를 스마트 해운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와 원가 절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화, 디지털화에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우리나라 해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운 경쟁력 회복, 확보 노력에 더해서 이 환경 규제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해운 정책을 통해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해운 강국으로 다시 재도약하는 계기가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을 맡고 계시는 우리 송상근 실장님께 전체 내용에 대해서 또 혹시 코멘트 또는 추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선 수산 분야 그리고 우리 해운 항만 분야 또 해양과학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 우리 패널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지난해에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수산 분야 또 해운 분야에서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업계에서요. 업계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략 소개해드리면 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어가소득도 원래는 한 5천만 원대였는데 후퇴했다가 작년에 겨우 이제 5천만 원대를 다시 재진입하고 수산물 수출도 한 28억 정도로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 분야도 좀 전에 김양수 사장님께서 자세히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매출액을 한 40조 원 하고 국적선대 선봉량도 한 105만 TU를 해서 한진해운이 파산하기 전 수준으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인 여러분 그리고 해운 항만의 종사자 여러분 정말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복 수준이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촌 같은 경우에는 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촌 소멸 상황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리고 김성호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받을 것이냐. 또 수산 자원 부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저희 해양수산 부분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운 분야, 항만 분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운 산업을 좀 더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할 거냐. 그리고 지금은 당면하는 수출 물류 애로 사항들을 어떻게 이렇게 뒷받침할 거냐. 이런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런 과제에서 저희 해수부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관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객관적 사실하고 주관적 의식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해양 국가입니다. 뭐 수치로 이야기해도요. 수출입의 99% 이상을 저희 해운으로 운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산물 소비도 보면 한 해 1인당 한 68kg을 1인당 소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계로 의하면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저희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해양 수산에 대한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국민들께서 저희 해양 수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전반적으로 이 수산 부분이든 해운 항만 부분이든 또 해양과학 기술 또 해양 환경 부분이든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희는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지금 세상의 세계 여건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기후 위기라는 말이 이미 닥쳐왔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제 국가 아젠다로 설정을 했고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 시대 대비 디지털화를 어떻게 해양수산 분야에 접목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특히 예를 들면 해운 같은 경우 해운 쪽에는 결국은 친환경 선박, 특히 IMO를 중심으로 한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IMO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 해운에서 어떻게 감축할 거냐 이 부분이 제일 큰 이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닌 예를 들면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대체 연료를 통해서 그런 이제 신규 엔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 과학기술계가 적극 동참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조선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우리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선진 기술을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업계와 저희 출연연구소 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R&D를 통해서 먼저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이제 해수면 상승과 수온 상승이 결국은 우리 어죽 자원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한반도의 기후가 이상 변화가 오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어죽 자원이 지금 바뀌고 있고 최근에 우리 KBS에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저기 제주도 앞바다에 여러 가지 그 해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변해서 아열대의 어류들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수산 자원을 회복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수부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뭐 해양수산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합부서입니다. R&D도 있고 또 우리 비즈니스도 있고 또 우리 어민과 같은 직접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아닌데요. 어쨌든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은 아마 우리 정책을 수립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전 질문도 받았고 또 지금 인터넷으로도 유튜브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9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걸 뭐 다 소개를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질문들은 하나하나 다 저희들 챙겨서 저희 연구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시간 될 때까지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회장님께 이 어촌 주민과 신규로 유입되는 젊은 청장년층과의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겠다. 귀어 기촌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회장님께서 말씀 좀 주시죠. 예. 그런 문제는 전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촌에 계시는 우리 그 어민들과 도시에서 들어오는 우리 그 도시민들 그리고 기촌인들하고 상당히 마찰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어촌계가 일동 공정의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 공동의장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되는 생산 금액을 갖고 어촌계원들이 배분 형식으로 가르다 보니까 그 도시민들이 들어오다 보면 또 그에 대한 배분율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또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도시민들이 지적 수준이 그 어촌에 계신 분들보다는 학력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어촌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학력이 낮은 관계로 계속 유지해온 우리 어민들이 결국은 예를 들면 뭐 바뀐 돌이 굴른 돌에 빠진다듯이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어촌에 마찰이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하고 있는 공익직부제 같은 경우도 경량 이용 직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변수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어촌에 있는 우리 어민들 또한 그 기촌 하시는 것에 대한 편견이 없이 같이 공동체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많이 소통하고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아직 지금 현 상태로 많이 오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2, 3년 전과 또 원래 같은 경우도 또 많이 또 생산하기 바뀌었고 어촌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어민들 같은 경우도 어촌에 인력이 없고 종사자가 없으면 어촌 어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도 이제 체감하고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온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전국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수산어업인들이 35,000여 회원들이 있습니다. 필요로 한다면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라도 1대1로 매치를 하든 2대1로 매치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정착하고 어촌에 실질적으로 뭐 어선업을 하든 양식업을 하든 가공을 하든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가고 싶네요.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기업이촌이 더욱 활성화돼서 어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연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
김영태 고문님께 제가 말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우리 해운 기업들이 이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좀 글로벌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해상 운송 측면에서 전기 선사들의 종합 물류 기업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견해가 있으시면 좀 주십사 하는 질문이 와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제가 전망을 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먼저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아마 여러분들 최고 컨테이너 선사 그런 머스크지 않습니까? 근데 머스크가 최근에 저희 삼성한테 제안한 게 항공 물류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실감이 되지 않죠. 그렇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미 댐코라는 물류회사를 갖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댐코가 너의 자회사냐? 그러면은 우리 자회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의 파트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머스크한테 댐코가 누구냐? 그러면 댐코가 머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는 사실은 고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객이 과거처럼 해운 물류를 맡기는 고객은 해운 물류를 맡기고 항공 물류를 맡기는 고객은 항공을 맡기고 철송, 트러킹 이렇게 구분해서 물류를 맡겼다면 지금은 우리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서도 보지만은 고객은 무조건 원스톱으로 원하는 곳에 도어 투 도어로 다 갖다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글로벌 선사들이 자기들의 생존 전략으로 다양화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모드 시프트를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선사들뿐 아니라 수많은 단품 물류 서비스를 하는 물류회사들이 복합 서비스를 하는 물류회사로의 변신은 아마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객 중심으로 물류가 재편되는 그런 현상을 앞으로 더더욱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우리 박혜린 대표님께 드릴까 합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우리 젊은 층, MZ세대가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어떻게 하면 좀 관심을 더 가지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도 무척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대한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촌에서 실제로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유입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소비를 하는 주체, 생산을 하는 주체, 그것이 이제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현재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어촌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IT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디엄은 사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느냐가 새로운 산업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농촌이나 축산업처럼 어업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어촌에서도 좀 새롭게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혁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대기업이랑 선박 설계를 하는 기업 이렇게 같이 친환경 어선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게 전력화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6만 척 정도 되는 어선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를 경량화를 해서 이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 경우에 얼마나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를 할 거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테스트를 하려면 어촌에 계신 우리 실수요자분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간에 여러 파편화되어 있는 접점들을 어촌에서 좀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유입과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규모 스타트업이 어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또 체계가 제공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이제 1분이 남았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10분의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자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전문가들 분들께 이 귀한 시간 내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충실히 각 분야에 대한 아주 심오한 그런 견해를 보여주신 패널 분들께 깊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2022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해양수산 미래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지막 라운드테이블 토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아낌없는 좋은 의견 나눠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세션 너무나 훌륭하게 진행해주신 김종덕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수산 분야 산업 경기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보고요. 또 대응 과제에 대해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더욱더 풍성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전망대회에서는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